지금 달러로 강세로 간다, 초강세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트럼프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확대가 되는 시점이 나오는 건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진짜로 트럼프 리스크가 생길까요? 아니요. 예,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관점하고 주식 관점은 좀 틀린데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는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질문 주신 거예요. 요지는 경제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마 혹시 트럼프가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건 예상보다 많이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반적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을 하면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해요. 트럼프란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거래를 위한 협상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트럼프란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게 뭐냐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아시겠지만 뉴욕 군사학교라는 데를 이렇게 다녔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어떤 책에 이렇게 심취를 했냐면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손자병법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이 거래를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를 하긴 하는데 그 거래라는 것 자체가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왜냐면 거래가 온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뭔가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손자병법에서 나온 법칙들이고요. 특히 첫 번째, 이거 트럼프가 직접 쓴 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싸우지 않기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많이 보면 보통 많이 속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협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냐면 두려움을 많이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SNS를 자주 하냐면 갑자기 SNS를 띄워서 두려움을 만들게 하죠. 그렇죠? 내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 관세를 이렇게 땅 때릴 거야 했더니 어때요? 언론들은 여기 목말라 있죠. 야, 이런 자극적인 기사, 그 자극적인 기사를 확 써주면서 시장의 공포를 확 확산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에 있겠죠. 그거 보면서 다른 국가들은 협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것인 것부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덜 줄까를 고민하지 안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트럼프 1기 4년 차에 그걸 여전히 겪고 나서 지금도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트럼프의 책 중에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서 많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생각해라. 이게 뭐냐면 남한테 얻어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한테 100원을 얻어내고 싶어요. 그럼 뭘 부르는 거죠? 200원을 부르는 거예요. 200원을 부르고 공포를 주장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100원만 주면 안 될까라고 처음에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이거부터 이미 말려 들어간. 두 번째는 지렛대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언론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론을 활용하라는 얘기에 본인이 써놨어요. 언론들은 항상 그죠? 어떤 특종에 목말라고 있고 작은 거에 목말라 있는데 나는 이걸 역용한다. 그리고 언론이 나를 조명하는 순간 일단 싸움은 내가 이기게 되는 거다. 상대방은 공포에 입사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러고자 하는 게 뭐야 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가장 취약점을 찾아보시면 되게 쉽게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대통령을 4년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재임밖에 못해요. 3선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한 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 대통령 하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4년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중간 선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해요.
얘네가 하원이 435명인데 이걸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갈고 상원은 100명인데 3분의 1씩 그 중간 선거에서 갈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권 1, 2년 차에 잘못하면 상하원이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물가가 내려가야 돼요. 물가 때문에 된 대통령이에요. 이게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1, 2년 차에 물가 떨어지는데 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왜 금리가 올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 결과 안 나온다? 그럼 트럼프는 대통령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나중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1, 2년 차에 이게 달성이 안 되면 트럼프는 그냥 중간 선거에서 하원 잃어버리면서 3, 4년 차에는 레임덕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얘도 재임할 것도 아니고 겁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먹혀요. 얘가 모를까요? 트럼프가 충분히 알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분명히 전략을 세울 텐데 가장 큰 전략은 내가 온전히 4년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 정책이 1, 2년 차에 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는 현재보다 물가가 안정되는 그림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안정되는데 무슨 수로 금리가 오르고 무슨 수로 달러가 강세로 가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부분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트럼프의 공약, 목표가 아니라 수단만 가지고 자꾸 썸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실제 트럼프가 원하는 목표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온전하게 정치를 펴나갔을 환경이 뭔지를 고민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없다. 1, 2년 차에는 최소한. 그럼 물가가 떨어지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조건부 관세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뭐 캐나다 또는 이제 우리가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한 게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냥 그게 아니라 되게 웃긴 게 그 조건이 경제가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이 뭐 경제 가지고 있어서 먹여야겠다는 문제가 없는데 펜타닐, 그죠? 또는 불법 이민자,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럴 경우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법은 행정명령이에요. 통상적으로 관세라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이 아닌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사실상 비상과 관련돼서 안보와 관련됐을 때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할 때 이걸 내린다고 해서 관세가 발동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면 이게 전부와 안보와 관련됐는지 먼저 우리가 상무부에서 조사가 들어가요. 이게 정말 길게 들어가요. 몇 달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안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무가 때리는 거. 그럼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저런 얘기를 했어도 실제 이게 현실화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 그것도 늦게 나가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뭘 하면 될까요?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행동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2019년인가 언제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관세 먹인다고 하다가 실제 시장에 반발에 부딪혀서 걷어들인 사례도 있었어요. 트럼프는 되게 유연한 분인 게 트럼프는 모든 공약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약을 하셨지만 그 공약이 자기 이익에 반하면 말을 싹 바꿔버려요. 아시잖아요. 코인과 관련해서. 그죠? 분명히 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나중에 미국한테 정말 많은 이익이 된다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중간에도 들면 이미 그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다 안 한다 아직도 모르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트럼프한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익이 될 것 같아.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트럼프는 반드시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걸 때렸었을 때는 이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 기간 동안 멕시코나 카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한테 줄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놓고 보면 이러니까 다 죽었다가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런 시간이 있는 거고 어떻게 협상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죠. 오로지 겁만 주고 있죠.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SNS 때리는 게 내가 집권하기 전에 일단 공포부터 조장을 해놓고 그래서 각국들로 하여금 뭐죠?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미국은 안 빠졌잖아요. 한국만 빠졌지. 그죠? 한국하고 주변국만 빠졌지.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칩스법을 손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증시가 약간 흔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지켜봐야 되는 당연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거죠. 방위비 협상이랑 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트럼프가 뭔가를 얻어내겠죠. 칩스법과 관련해서 온전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도 생각진 않아요. 분명히 트럼프가 어떤 걸 얻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뭔가 내놓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걸 내놓을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우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TSMC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도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미국의 반도체가 많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 안 들어가도 그만이잖아요. 나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나 안 들어갈래. 그럼 관세? 그럼 관세 먹여봐. 내가 그만큼 비싸게 받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죠?
TSMC에 뭐 미국에 그 파운드리 공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건 유리한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주기란 거 왜 안 줘? 이런 어떤 악유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버틸 수도 있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그 정치 구조 안에서 트럼프가 2년 뒤에 식물이 돼버리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강세면 트럼프가 얘기한 관세 정책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관세 10% 올려요? 근데 달러가 강세 10%까지 안 해도 간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게 더 낫죠. 아니 관세 올린 만큼 원화가 약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달러로 강세로 간다, 초강세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트럼프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세로 간다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미국은 여기서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100% 목적 달성 안 한다 치더라도 그 방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트럼프의 목표가 물가를 낮추고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건데, 그럼 내년에도 미국만 강하고 미국 주식만 강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외 지역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만 봐서 그렇지 중국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중국 때문에 한국이 약간 숨통을 트일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강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이 뭐 아예 빠진다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AI를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규제 완화라. 이 규제 완화가 왜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는데 뭔가 법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규제를 풀어주는 순간 얘의 성장이 위로 팡 튀어나오는 역할들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규제 완화에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있지만 미국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되게 있어요. 이게 쉽게 우리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미국의 금융사들이 위험 자산을 더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 들어서 금리도 아니면 물가도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안정된다라고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융사들이 뭔가 위험 자산을 더 안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면 미국 경제엔 그에 반응해서 의외의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은 내년에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시장과 관련된 매력은 미국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앞선 말씀드린 산업구도 자체가 이제 미국이 소비도 하고 생산도 직접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글로벌했던 이득이 밖에 있던 이득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좋다 안 좋다는 전자에 달린 건 확실해요. 그렇죠? 전자가 그래도 신뢰를 찾아주고 그로 인해서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다라면 의외로 우리가 제대로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전자 하나만 빠져도 지수가 별로 못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의 지수는 얼마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내년에 각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내놓는데 지수는 의미 없어요. 이 지수를 내놓는 공식이 똑같아요. 내년에 12개월 EPS 그로스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전에 있었던 간에 하단은 항상 PBR로 선정을 하고 상단은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얼마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애널리스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던 지수 전망을 3개월 내에 안 바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단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좋게 보는 포인트가 있고 안 좋게 보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종목에 주는 영향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 지수 투자는 하지 말자예요. 제가 아마 신문기사에서도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꽤 오래된 분인데 올해는 ETF를 통해서 한국은 지수 투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오냐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한 100년치 가지고 와서 봐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수 빠질 때마다 주식 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사라. 저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글로벌의
브랜드를 가진 또 글로벌을 어떤 점유하고 있는 그렇게 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똑같이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뭐 특정 섹터라든가 종목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수가 될 거냐 아닐 거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내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최대 변수를 뭘로 꼽아보면 될까요? 일단 전자죠, 뭐. 그렇죠? 예, 전자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산업적인 변수는 과연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게 핵심 이슈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버블을 안 겪어봐서 저는 1999년 닷컴 버블도 겪어봤고 그걸 몸으로 매매를 하면서 겪어본 사람입니다. 모든 이런 신기술에 대한 버블은요 B2C에서 나와요. B2B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AI 쓰고 계세요? 쓰시는 분 있어요? 없죠? 이게 이 AI라는 게 야 이제 뭐 개인들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내러티브라 보통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이거든요. 그때가 버블의 끝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다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다 나와서 다만 그 실적이 너무 급하게 올랐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그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각도 유지될 수 있을까 우려. 이거는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이 뭔지도 모르고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열이다 비싸다는 것과 같지만 비싼 것과 버블은 다른 거예요. 버블은요 실체도 없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비싼데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버블인 거고 단지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그냥 비싼 거예요. 그거하고 버블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변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여부가 해결이 된가.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관건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확대가 되는 시점이 나오는 건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